1910년 독일 출신의 기상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어느 날 지도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에이, 뭐야 이거? 남미 대륙 동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 해안선이 왜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지? 이거 혹시? 지도를 보다가 우연히 발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베게너는 1912년 대륙의 기원이라는 책을 냅니다. 이 책에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을 최초로 주장했는데요. 기존의 대륙은 하나였으며 대서양의 양쪽의 대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의 방향으로 표류했을 겁니다. 베게너의 주장의 근거는 이래요. 대륙은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화강암질로 돼 있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현무암질의 해양지각 위를 떠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대륙은 핵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빙산과 같이 떠다닌다는 거죠. 하지만 당시 그의 주장을 본 학자들은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 엄청난 대륙이 둥실둥실 떠다닐 수 있단 말인가? 되도 않는 소리 마시오. 그 기상학자니까 이런 근본 없는 주장하는 거 아니겠소? 그 증거나 가져오고 씨부리시오. 지금으로부터 겨우 100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거대한 대륙이 이동한다는 생각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알프레드 베게너는 1915년 지질학자들의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한 권의 책을 또 내요. 그 책의 이름은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죠. 이 책에서 베게너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지구의 대륙을 보면 아프리카, 호주, 북미, 유럽 등등으로 갈라져 있어. 하지만 3억 년에서 2억 5천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에는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진 초거대 대륙의 모습, 즉 판게아였을 것이요. 이 초거대 대륙은 다시 2억 년 전 분열을 시작해서 대륙이 이동한 다음에 현재 지구의 모습을 갖게 됐을 거요. 자, 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에 이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서 판게아의 모습을 형성했을 때는 그 당시 지구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먼저 내륙의 기후는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비교적 건조한 기후가 많이 형성됐을 거예요. 가령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이나 중앙아시아의 고비 사막들을 생각해봐요. 보통 바다에서 멀면 멀수록 물이 잘 없기 때문에 생명체들의 생존에는 좋지 않은 조건이 형성돼요. 자, 여기다가 대륙이 충돌하면서 그 사이사이에 엄청나게 거대한 산지들이 생겨났을 테니까 판게아 내륙 지방까지는 비구름이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아주 넓은 초사막이 나타났을 거예요. 또 바다 생물들이 주로 사는 얕은 바다는 판게아 주변의 좁은 지역으로 한정되어 버렸을 거예요. 또 판게아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언급한 시기가 페름기 대멸종 시기하고도 겹쳐요. 당시 존재했던 생물종의 95% 이상이 사라져버린 엄청난 대멸종 사건이었죠. 이 페름기 대멸종의 주 원인은 화산 폭발로 추정되는데요. 대륙이 합쳐지면서 화산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고 이것들이 생물종들에게 아주 많은 영향을 끼쳤을 수 있겠죠. 대륙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생물들이 주로 서식하던 얕은 바다가 사라지고 내륙이 사막화됐던 것도 대멸종의 요인 중 하나였을지도 모르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베게너가 제시했던 대륙 이동설의 근거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근거는 바로 남미 동해안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선의 모양이 마치 두 개의 퍼즐 조각 모양처럼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대륙을 연결해보면 이렇게 퍼즐 조각 맞추듯이 딱 연결되는 모습이죠. 대륙 이동설의 두 번째 근거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이에요. 북아메리카의 아팔라치아 산맥, 스코틀랜드의 칼레도니아 산맥, 글레이트 단층, 북미 캐보트 단층 등등을 보면 서로 거리가 정말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대륙의 지질 구조가 상당히 비슷해요. 이것 외에도 인도 북부의 히말라야 습곡 산맥이 지각의 충돌과 압축 때문에 형성된 것이라는 아르강의 연구 역시도 다른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대륙 이동설 세 번째 증거는 화석의 분포예요. 베게너는 고생물학적 증거로 식물화석 글로소프테리스, 파충류 화석 메소사우루스의 분포지를 표시했는데요. 이 화석들의 분포지가 아프리카, 남미 등등 골고루 분포했어요. 이 말은 즉 판게아에서 생물들이 같이 살고 있다가 판게아가 분리된 거란 소리죠. 또 호주하고 남미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서로 다른 대륙에 서식하는 유대류는 같은 종이고 심지어 뱃속에 기생충까지 갔다고 서술하면서 이것은 호주와 뉴질랜드가 대부분 남극 그리고 남미 대륙에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베게너는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증거는 빙하의 흔적이에요. 현재는 열대나 온대 지방에 속하는 남미, 아프리카, 인도, 호주 등등에는 고생대 말에 형성됐던 대규모의 빙하 퇴적층이 분포해요.
이것들을 모두 모으면 남극을 중심으로 대륙들이 전부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다섯 번째는 기후학적 증거예요. 우림기후에서 만들어지는 석탄층, 건조기후에서 만들어지는 암염, 석고, 석회암 등등이 남미, 호주, 남극 등에서 공통적으로 분포하는 게 그 증거로 제시됐어요. 또 대서양이 태평양에 비해서 아주 젊은 바다임을 증명하는 증거도 제시됐는데요. 이 말은 태평양은 기존부터 있던 바다고 대서양은 대륙이 이동하면서 나중에 생긴 바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때요?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에 대한 근거들이 꽤나 많죠? 하지만 베게너는 대륙을 이동시키는 그 근본적인 힘에 대해서는 설명해내지 못했어요.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지질학자들은 베게너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1928년 미국 석유 지질학회는 대륙 이동설을 반박하는 심포지엄을 엽니다. 베게너는 아무런 규칙이나 명확한 행동 법칙도 없이 우리 지구를 함부로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제멋대로 이리저리 뜯어고치고 있는 셈이에요. 베게너의 가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거 70년 동안 배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당시 베게너는 분명히 뛰어난 기상학자였어요. 마르부르크 대학 강사로 천문학, 기상학도 가르쳤고요. 교과서 대기권의 연력학도 출간했고 기타 다수의 논문 그리고 도서도 냈죠. 하지만 유독 지질학 분야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기존의 지질학자들이 이제 기상학자가 지질학을 논하고 있는 걸 보니까 신뢰하지 못했던 것도 크고요. 결국 1930년 알프레드 베게너는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린란드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이 탐험에서 그의 탐사팀은 내륙 빙하의 두께가 1800m나 된다는 걸 밝혀냈어요. 그런데 이 탐험에서 베게너는 끝내 실종됐고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설에는 몇 가지 근거들이 있었는데 기존 지질학자들의 무시와 텃세, 부족한 관측 장비, 또 결정적으로 대륙을 이동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에 대한 그 설명이 부족해서 결국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게너 사후 관측 장비가 발달했고요. 연구 방법이 좀 더 정교해지면서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근거, 그 첫 번째는 1929년 홈즈가 발표한 멘틀 대류설입니다. 우리가 지구과학 시간에 다들 배웠다시피 우리 지구는 안에서부터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순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각 바로 아래 멘틀이라고 불리는 층은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가소성 고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멘틀은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가지고 있고요. 핵에 가까운 멘틀은 더 뜨겁고 지각에 가까운 멘틀은 더 차갑기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멘틀의 대류를 만들어내요. 이 대류가 멘틀 위에 있는 지각을 이동하게 만들고요. 이때 지각하고 딱딱한 멘틀을 암권이라고 하고요. 암권 아래에 있는 유동성 있는 멘틀을 연약권이라고 하는데요. 암권이 연약권에 끌려서 이동하게 되는 거죠. 홈즈의 멘틀 대류설은 대륙 지각 그리고 해양 지각이 함께 이동한다는 점, 멘틀의 대류가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에서 지각이 아래쪽으로 당겨지면서 해구가 만들어진다는 점, 멘틀 대류의 상승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해령이 만들어진다는 점 등등 현재 판 구조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하지만 홈즈의 멘틀 대류설은 멘틀의 대류가 만들어지는 깊이나 그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고 또 당시 실험이나 관찰로 이걸 증명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대륙 이동설하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엔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대륙 이동설을 뒷받침하는 후대에 밝혀낸 근거 그 두 번째는 해저 확장설입니다. 과학이 더 발전한 인류는 바닷속 지형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바닷속 깊은 곳에 거대한 협곡 그리고 거대한 산들이 지구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저 확장설이 발표됐는데요. 해저 확장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한번 보는 게 가장 쉬워요. 이 바닷속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해양 지각이 나와요. 이 해양 지각 아래에는 멘틀이 있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멘틀이 대류한다 그랬죠? 이 멘틀이 대류하면서 멘틀을 구성하고 있던 뜨거운 물질들이 이렇게 해양 지각을 뚫고 올라오게 돼요. 이 물질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해령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산맥을 만들게 돼요. 또 멘틀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대륙 지각을 양쪽으로 밀어내게 돼요. 또 해양 지각하고 대륙 지각이 만나면 해양 지각이 더 무겁기 때문에 해양 지각은 멘틀 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자, 이것이 바로 해저 확장설입니다.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어요.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언제나 일정하지 않고 특정 주기로 바뀌게 돼요. 가장 최근에 자기장이 역전됐던 때는 78만 년 전이고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멘틀이 대류하면서 멘틀의 구성 물질이 해양 지각을 뚫고 올라와서 바다의 산, 해령을 만든다고 했죠. 이때 멘틀의 구성 물질이 식어서 암석이 되면 그 당시 지구 자기장을 따라서 자기 방향이 배열되거든요. 이 암석을 분석하면 암석이 만들어지던 당시에 자기 방향도 알아낼 수 있고 나이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제로 해령 근처에서부터 먼 곳까지 쭉 암석을 분석해보니까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해령 근처의 암석들은 젊고 또 현재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켰어요. 반대로 해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지면서 옛날 지구의 자기장 방향을 가리켰고요. 이것은 판이 움직인다는 명확한 증거요. 아무래도 대륙이 이동한다는 베게너의 가설이 맞았던 것 같소이다. 자, 이렇게 대륙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연구, 지질학적 증거, 또 여러 관측 장비의 발전으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과학계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져요. 대륙 이동설을 연구하던 베게너는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됐지만 지금이라도 그의 업적을 인정받게 되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은 판 구조론으로 발전해요. 1968년 미국의 지질학자 모건은 이렇게 발표했어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판의 경계부에 있습니다. 판의 두께는 대략 100km에 달합니다. 모건의 주장에 따르면 암석권은 6개의 대규모 판, 12개의 소규모 판으로 구분돼 있어요. 또 모건의 설명에 따르면 판은 일종의 유체랑 비슷해요. 그래서 판은 연약권의 위를 둥둥 떠다니는데 이 여러 가지 판들의 운동 방향이나 상대 속도는 서로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이 판들의 상호작용은 지진과 화산 같은 자연현상, 그 밖에 거의 대부분의 지질학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판구조론의 한계도 있는데 멘틀의 대류, 지각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90년대 판구조론을 보완할 플룸 구조론이 나와요. 플룸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구 내부의 열덩어리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흐름이에요. 지구 내부의 온도를 조사해보면 멘틀 하부에서 지표면까지 나아가는 고온의 열기둥, 즉 뜨거운 플룸이 있고요. 또 지표면에서부터 멘틀 아랫부분까지 나아가는 저온의 열기둥, 즉 차가운 플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 이 플룸의 흐름 그 자체가 멘틀의 움직임을 만들고 판을 이동시킨다는 게 바로 플룸 구조론이에요. 이 플룸 구조론은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하는 데는 이제 적합한 이론인데 플룸 구조론 역시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과학자들은 판 구조론 그리고 플룸 구조론을 가지고 서로 부족한 점을 갖다가 상호 보완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엉이들 그거 아세요? 앞으로 먼 미래의 지구 대륙은 아주 먼 옛날의 판기아처럼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거대한 대륙이 될 거란 사실이요. 다음으로 준비할 영상은 판게아 울티마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